저는 40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정말 일이 많은 대기업에서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희 부모님처럼 따뜻한 가정을 꿈꾸었고 결혼도 진심으로 사랑해서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제가 그린 그림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저는 시댁의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검열하듯 바라보셨죠. 얘야, 이제 시집 왔으니까 친정 생각은 접어둬야지.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라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네, 어머니,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생각이야? 여자가 결혼했으면 집안일에 신경 써야지.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다니는 회사, 제가 받는 월급, 심지어 제 친정 부모님까지도 모두 시댁보다 격이 낮다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명절 때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도 늘 부족함을 지적하셨어요. 이게 뭐야? 나물 간도 제대로 안 맞고. 너희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 먹었니? 엄마, 그래도 지영이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열심히 했다고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상에 올려? 남편은 그때마다 겉으로는 저를 감싸는 듯했지만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작은 항변조차 하지 않았고 나중에 둘이 있을 때나 엄마가 좀 그래도 이해해줘. 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죠. 그리고 시누이 문제는 시어머니와는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결혼 후 첫 집들이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니, 이 가방 진짜 예쁘다. 어디 거야? 아,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요.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다음 주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아, 네, 조심히 써주세요. 그렇게 얼떨결에 빌려준 명품 가방을 다시 받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언제 돌려줄 건지 물어봐도 깜빡했다. 다음에 가져다 줄게요. 하며 미루기만 했죠. 결국 제가 직접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새언니가 워낙 잘 벌잖아. 이런 것 또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편리한 지갑이었고 필요할 때마다 돈이나 물건을 제공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시댁과 한편이 되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시댁의 폐악질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말이죠. 그때는 그것이 단순한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그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 친정 아버지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평생 등산이 취미일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죠. 괜찮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수술하면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강건하셨던 분이 눈에 띄게 마르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도 점점 느려졌어요. 저는 회사 일과 병문안을 병행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에게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명절 준비는 물론이고 시댁 행사에도 매번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했죠. 네 아버지 일이야.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니?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이라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체면과 편의만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언니에게는 정말 자상한 아버지셨어요. 딸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셨고, 너희들도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이 누구에게든 굽신거리며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자존감을 잃지 말고 살아라. 그런 아버지께서 병상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시댁에서 힘들게 하지. 아빠가 보기에 네가 너무 참고만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괜찮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결혼했다고 해서 네가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기억해라, 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아버지의 병이 말기로 접어들면서 저희 가족은 함께 보내는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암 진단 후 6개월 만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평안히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에서는 형식적인 조의만 표했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 기간 중에도 언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냐는 식의 말만 했죠.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저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앞으로 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며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확인할 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이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많진 않아도 이 돈으로 네 인생을 네 뜻대로 살아라.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든든한 뒷배를 만들어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유산을 오직 제 미래와 친정가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돈이었고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제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소식이 시댁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소식이 시댁에 알려진 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마도 친척 중 누군가가 무심코 흘린 말이 돌고 돌아서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걸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자주 걸어오고 안부도 물어보며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직감했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평소 미리 연락하고 오던 분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 좀 앉아봐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친정아버지한테서 큰 돈 받았다면서? 네, 그런데 그게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무슨 상관이냐고?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그리고 10억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런 큰일을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의 유산을 왜 시어머니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시댁과는 상관없는 일이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넌 지금 누구 집 며느리야?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이제 네 돈이 곧 우리 집 돈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출가외인이라며 친정과 거리를 두라고 하더니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한 집안 식구라고 하다니요. 어머님, 그건 제 개인 재산이에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남겨주신 돈이고요. 개인 재산? 결혼하고 나서 개인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째가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잖아.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래도 5억이면 괜찮은 아파트 전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시누이의 신혼집을 제 돈으로 마련하려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제가요? 왜 너가? 넌 우리 집 큰 며느리잖아. 시누이 챙기는 것도 네 몫이야. 그리고 어차피 10억이나 되는데 5억 정도야 뭐 대수롭지 않잖아.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돈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 복권이라도 되는 양 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 돈은 제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하셔서 모으신 돈이에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고생해서 모았으니까 더욱 의미가 있지. 사돈 어른도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실 거야. 5억만 보태주면 정말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마치 제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말이 강도와 다를 바 없게 들렸어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은 제가 쓸 용도가 따로 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용도가 따로 있다고? 뭔 용도? 혹시 돈 생겼다고 이혼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혼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한테 지금 시누이 신혼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네가 친정 사람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야?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내가 미쳤어요? 왜 시누이 신혼집을 제 돈으로 해줘야 해요? 이건 완전히 강도예요, 강도. 뭐라고? 지금 나한테 강도라고 했어? 네, 강도예요. 남의 돈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그게 강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이런 못된 것을 봤나? 시어머니한테 강도라고?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 정신 나간 건 어머니예요. 제 아버지 유산을 왜 어머니가 가져가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정의도 존중도 인간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더는 희생할 이유도 참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와의 그 치열한 실랑이를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낼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들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저는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한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수집해온 것들이 들어있었죠. 바로 남편의 불륜 증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잦은 야근, 변한 향수 냄새,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갑작스럽게 생긴 출장들. 모든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직접 뒤를 따라다닐 수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원했거든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완벽한 증거 말이에요. 그 결과 저는 남편과 그 여자의 호텔 출입 사진, 친밀한 모습이 찍힌 사진들,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호텔 투숙 기록, 심지어 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 증거들을 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보다도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증거들을 품고 살면서 저는 언제 이것을 사용할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10억을 지 혼자 독차지하려고? 이런 이기적인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그때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거실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사진을? 하지만 사진들을 자세히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까지. 이게 뭐야, 설마? 보시는 그대로예요. 아드님의 불륜 증거입니다. 시어머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멍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 바보 같은 놈이 앞으로 몇 달만 더 참으면 됐는데. 저는 그 반응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아들의 불륜을 알고도 도덕적인 분노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여보, 나왔어. 엄마는 왜? 남편은 거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뭐야, 이거? 당신 내 뒷조사라도 했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손을 올려 뺨을 때렸어요. 이 바보야, 몇 달만 참으면 10억이 다 우리 거였는데 왜 이런 짓을 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저는 두 사람이 다투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도덕적 문제보다는 단순히 눈앞에서 돈을 놓친 것을 더 분해했고, 남편은 들킨 것에 대한 당황감만 있을 뿐 저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혼할 겁니다. 여보, 잠깐, 이건 오해야. 오해? 6개월 동안 당신이 그 여자와 만나온 게 오해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자들은 다 그래. 집으로만 돌아오면 일어나세요. 이미 늦었어요. 10억 중에 5억, 아니 3억만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돈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 결정이 얼마나 옳은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더는 내 인생에 발도 들이지 마. 내일부터 바로 변호사랑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고, 이 증거들로 당신은 유책 배우자가 될 거야.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오히려 위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해.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더는 물러날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 연민마저 걷어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이제 더 이상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가진 모든 카드를 사용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에서 매우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 완전히 유리하게 진행될 거고 당연히 위자료까지도 받아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혼 과정에서 제 재산을 완전히 보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 사람들과의 완전한 분리를 원했던 거였어요.
이혼 소장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한 행동들을 찬찬히 정리해보니 분명한 공갈과 협박에 해당했습니다. 10억을 나눠 가져야 한다. 5억을 내놓으라는 식의 발언들, 그리고 제가 거절했을 때 보인 위협적인 태도들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를 공갈죄와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확실한 응징이 목적이었어요. 며느리 유산에 눈독 들이다가 송사에 휘말린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에게는 큰 수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너가 설마 진짜 고소할 줄 몰랐다. 라며 당황해했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가 이런 악독한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그동안 당신이 며느리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 아니냐는 쪽이었죠. 시누이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지만 자신의 신혼집 문제가 엉망이 되자 오빠와 시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괜한 욕심 부리다가 다 망쳤어. 오빠가 바람 피우는 바람에 다 망했다고. 시댁 가족들이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며 단합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구할 여력도 없는지 법무법인 소속도 아닌 정말 나이 많고 능력이 없는 할아버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변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이나 증인들을 보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권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합의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금은 고작 3천만 원이었어요. 저에게는 큰돈이 아니었지만 신우의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시어머니에게는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굴복한 모습만 남아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유산에 대해서도 일절 한마디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남편 측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재산 분할은 포기하겠습니다. 다만 위자료만큼은 선처를 부탁드려요. 불륜을 저지른 분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십니까? 결국 남편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되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정말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했던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았어요. 저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분노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제 권리를 지켜냈던 거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도 깨끗하게 보호했고 불륜한 남편과도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당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잃었던 자존감을 한 번에 오롯이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이혼도 잘 끝났고 시댁과의 모든 인연도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더 이상 저를 얕잡아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댁과 남편의 흔적이 전혀 없는 온전히 제 취향으로만 꾸민 공간이었어요. 벽지부터 가구까지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선택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긴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제게 의견을 물어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이걸 보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어떤 무거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오늘 누구와 싸워야 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회사에서의 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시댁 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도 제가 밝아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정말 좋은 일이 있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좋은 일이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완전히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였고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네 맘대로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었어요. 당당함이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 유산에 욕심내다가 법적 분쟁까지 벌인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고 들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체면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죠. 남편은 불륜의 대가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모두 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승진의 지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가끔 옛 동네를 지날 때면 신우이를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나갔어요. 신혼집 문제도 결국 해결하지 못해서 허름한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미안하다거나 안쓰럽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나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도 하고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요리 클래스도 듣고 어학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선택이고 제 의지예요. 가장 좋은 건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 여자는 일해야 한다는 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주신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별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미소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당하게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